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상호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어떤 응답을 해올지가 관심인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원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전 원장님,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군사 실무회담 그리고 남북 적십자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 제안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면요. 예, 빠르다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없죠 지금. 7월 네. 27일 날 이제 뭐 중지를 만약에 대북 방송이라든가 전단 살포라든가 이런 걸 중지를 시키려면은 그 전에 회담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7일로 뭐 역산을 하게 되면은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너무 좀 촉박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제안을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신문 무슨 논평원 글로 반응을 했어요.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네. 그것도 뭐 한 9일 정도 지난 다음이죠. 그래서 북한이 좀 시큰둥한 거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비판도 많이 했고. 다만 이제 6.15 공동선언이라든가 14선언을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강조한 것에 대해서 뭐 그건 좀 이전 정부와 다르다. 그런 정도 좀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를 어떻든 간에 좀 풀어보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대화는 대화대로 이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전략적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에 4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베를린 구상에서. 그중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휴전 64주년을 기념해서 DMZ에서의 이제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좀 완화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북한이 계속 시큰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자. 뭐 일부에서는 왜 우리가 자꾸 뭐 아쉽게 목매달아서 그러냐 그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남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고 가자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합의된 상황인 거고 G20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세계에 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 더 성급하다, 뭐 빠르다 그런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주도권 잡기 위한 하나의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아까 전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 북한의 반응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노동신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 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노동신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가 어떤 걸 좀 의미하는 걸까요?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서로 지금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른 통일의 방식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평화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북쪽은 적화 통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그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또 정치 체제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해소하자라는 것인데 저는 과연 우리 이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그동안 개성공단 철수 또 금강산 관광 뭐 중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경제적 조치들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어떤 목표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어떤 경제 순환이 북한의 목표냐 아니면은 미국과의 지금 핵 개발 또는 핵 승인 용인 이 문제를 가지고 핵 개발, 핵 보유국을 인정을 받아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체제의 어떤 영속성을 보장받는 것이 목표냐? 그 국가 전략적 목표가 경제냐 아니면 생존이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데 있어서 저는 그 누구든지 생존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어떤 핵 협상을 통한 이런 관계 쪽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려면은 산이 너무나 많고 아직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완충 지역으로 삼고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도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덥석 물 거라는 그런 생각은 너무나 우리만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모르죠. 솔직히 지금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랄까요? 환경을 보면은 저는 군사회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첫째는 왜냐하면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네. 이것이 야간에는 뭐 24km까지 나간다고 그럽니다. 주간에도 10km 또는 이동식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간에도 뭐 20km 정도 나간다는 아주 예. 고성능의 그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북한 인민군들은 17살에 군대를 옵니다. 전방에 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소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전방에 배치되는데 예. 우리로부터 오는 소식이라고 하면서 세계 정세부터 시작해서 북한 내부 정세,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좋은 내용도 아닐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 그다음에 뭐 일기예보 이런 뭐 세계 최첨단의 정보들이 막 그 확성기를 통해 쏟아져 나가니까 네. 인민군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연천을 통해서 귀순한 그 귀순 병사도 남한 확성기 방송 듣고 남한을 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그 골칫거리예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대북 제의를 하면서 이런 이제 군사적인 어떤 갈등 요인을 제거하자 이렇게 네.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역제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네. 핑계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군사회담은 일단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적시자 회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조금.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회담의 결과를 보고 예. 북한이 이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건들이 있었죠. 예. 12명의 그 선양에서 우리로 귀순한 예. 그 여정호분들 탈북 여성 그 빨리 12명, 그 예. 송환해라. 그렇지 네. 않으면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조건이 상당히 큰 걸 붙여놨기 때문에 이상가족 상봉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군사회담은 우리 이제 신 대표님께서는 이제 반반으로 보셨는데 저는 북한이 우선 다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군사회담 이야기에 국한돼서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면 신 대표님이 방금 대북 확성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라는 적대 행위의 개념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 북한의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사의 뭐 작전까지 중단 이런 것까지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개념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제 만약에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네. 북한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군사 분계선 즉 그 DMZ와 뭐 그 GP, GOP 이 상호간에 딱 마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서로 간의 적대 행위 방금 이제 전은준 원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뭐 확성기라든지 또 우리가 확성기 하니까 북한도 또 확성기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은 또 삐라까지 날리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어떤 적대 행위를 그만 중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제안을 한 것인데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한미연합 군사훈련까지 다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우리 대한민국 그 생존의 근간입니다. 그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을 이번 군사회담과 바꾸자라고 한다면 회담을 안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번 회담을 하지 않고 예. 조금 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부를 몸을 달아오르게 만들려고 한다면 예. 조금 더 크게 제안을 하는데 바로 그게 한미연합훈련까지 걸고 넘어져서 예. 그럼 그것까지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예. 만약에 북한이 이번 회담은 아직은 자기네들 시기상조다? 전략에서 예. 조금 빠르다, 조금 더 남한을 달아오르게 만들자라고 예. 한다면 그 한미연합 훈련을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역제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까지 예. 이걸 포함해야 된다 군사회담에서. 그럼 이제 의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제를 뭘로 할 건가? 군사회담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군사회담의 격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통 군사회담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국방장관급 회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성급 회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장성급. 네. 보통 원스타 양쪽이 원스타들이 만나는 그런 회담인데 이제 그 바로 군사회담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의제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무회담을 한 번 정도 해서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 정도 DMZ 상호 간에 일어나는 그런 적대 행위만 의제로 할 건지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합동 군사훈련까지 소위 말 근본 문제까지 여기서 다룰 건지 그러니까 남북 간이 적대 행위하는 네.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 문제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정치적 적대 행위까지 이번에 철폐를 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들고 나온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제를 뭘로 할 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네. 바로 군사회담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예비적으로 대륙계 회담이라든가 실무회담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군사회담으로 갈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열흘 가지 10일 가지고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은 예. 일단은 이제 DMZ만 우리는 한정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라도 받고 자기 존엄에 대해서 훼손을 한다고 맨날 주장하거든요. 북한은 김정은을 그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예, 예. 훼손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라도 받고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라든가 소위 근본 문제를 다루는 더 큰 회담들로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는 7월 27일 즉 그 6.25 전쟁 정전 기념일을 즈음해서 예. 이 어떤 그 평화의 물꼬를 트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여기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걸고 넘어진다면 사실은 이 남북 관계 개선은 당분간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 훈련을 거론하지 않으면은 비록 7월 27일 이전에 이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또는 다른 적십자라든지 모든 어떤 그 교류가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네. 그런데 8월 달에 한미연합 UFG 을지 프리덤 네, 네. 가디언 군사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미연합 훈련을 걸고 넘어졌는데 우리는 8월 달에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 한미연합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한미연합 훈련을 했다라고 해서 계속 강공책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함정을 스스로 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함정인지 전략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정말로 북한도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조금 해소해보자, 예. 완화시켜보자라는 생각이 있다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북한 반응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게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남북 적십자 회담입니다. 군사회담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적십자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추석 이전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도 한번 하고 싶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정치와 군사 이것은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 그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북한은 그게 화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자신들의 하나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얻는 것 없이 바로 내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네, 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적십자 회담 같은 경우도 이 군사 회담을 받느냐 여기에 한미연합 훈련이라는 어떤 그 역장을 하느냐 안 따라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경색되느냐 기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탈북 여성들의 송환을 지금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미 그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건 좀 분리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네. 사람들이 온 건 어떻든 공식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자유에 의해서 자유가 그리해서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북한에서 송환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그런 것과 별개로 예. 항상 진행돼 왔고 다만 이제 신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은 비료 식량 지원을 한 대가로 예.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준 이제 그런 게 현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않았죠. 그래서 20차까지 끝나고 21차는 무산이 됐었거든요. 네. 2016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역시 뭔가 경제적이라든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바라는 북한의 예. 내심이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외에도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산가족 상봉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워낙
비유권 국가로 지금 낙인 찍혀 있고 네. 또 핵 문제로 지금 몰려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한다면 그에 한해 돌파구로서 자기들도 그 인권을 존중하고 예.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예. 그래서 너무나 우리를 비인도적인 국가로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호소랄까 선전이랄까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전격적으로 할 수도 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원장님 그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또 가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사실 북한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제를 올려놓고 미사일 도발을 한다던가 이런 걸 반복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행태로. 예. 이번에도 혹시 또 다른 저번 실험도 있고 ICBM급 미사일 예, 예. 또 다른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외무성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가 또 나오면 어차피 유엔 안보리 제재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ICBM 실험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육자 핵실험을 한다든가 예. 하는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다 또 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뭐 해서 온갖 압박을 가해도 예. 거기에 만약 굴복을 하게 되면은 체제 자체를 통째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떻든 이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방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계속해서 이슈로 남겨둠으로써 다른 이슈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 미사일의 고도화는 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전술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역시나 그렇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북한의 목표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과연 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은 이 김정은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답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 이제 중복을 해서 갔는데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 주로 성공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부터 한 2달에서 석 달이 지나면 핵실험을 했습니다. 왜냐? 두 개 다 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난 화성 14호 대단히 성공한 ICBM 실험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5번의 패턴을 보면 이제 2달에서 석 달이 지나면 핵실험을 하겠구나. 예. 그럼 6월 달에 화성 14호 했으니까 8월 달 또는 9월 달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패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는 것. 예. 그 이전에 이제 전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엔 안보리에서 가혹한 어떤 결의문이 나온다든지 예. 아니면 그 결의문 채택이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바로 들어가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제재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벼랑 끝 전술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것보다 더 강력한 핵실험을 통해서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는 그런 작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2017년 내에는 남북관계 개선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 수리온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날아다녔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한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뭐 국방 담당자들의 부패 문제지요. 네. 수리온은 정말 최첨단의 무기고 우리 한국형 이제 그 전투형,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에 버금가는 네. 그런 전투 헬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비가 새고 제대로 날개가 작동이 안 되고 뭐 부딪히고 이런 이제 엉망인 그 무기를 납품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 개혁이 좀 필요하다. 네. 물론 국방부 전체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패한 세력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고 생각해 보세요. 적과 싸우는데 무기가 작동 안 되면 적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적 행위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저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너무 과도한 홍보를 해왔었어요. 예. 네. 지금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은 수리온 헬기가 우리 군이 또는 우리 그 기업이 독자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든 최첨단 헬기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1960년대에 개발했던 구 모델을 프랑스는 그것을 신모델로 가고 그 남은 어떤 구형 설계도를 우리가 받아와서 이른바 옛날에 우리가 그 자동차 산업이 아주 뒤떨어져 있을 때 일본 모델들 가져와서 조립 생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립 생산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은 뭐 국산화가 안 되니까 국산화라는 조건에 들어가니까 조립 생산을 하는데 국산화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 그 자동차 산업 일반 시민들께서는 자동차 산업은 잘 아시니까 그러면 자동차 산업 조립 생산을 어떻게 합니까? 최초에 얼마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본 부품 그대로 갖고 와서 하다가 그 다음에 국산화를 점점 진행을 합니다. 수료는 처음부터 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군이나 방사청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나의 오점이다 또는 진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미진한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전역 후에라도 또는 퇴직 후에라도 강력한 어떤 그 추가 조치, 추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전역했으니까 지금 담당자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있을 때만 덮으면 돼. 내가 있을 때만 덮으면 돼. 이렇게 해서 온 게 사실은 이 수련이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카이에서 수련 말고도 경공격 헬기 LAH라고 해서 경공격 헬기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지금 뭐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다 다 아니에요. 다 프랑스 거 아주 구형 모델들 프랑스 신형으로 가고 우리는 아주 구형 모델 가져와서 마치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지금 그 KFX라고 해서 한국형 국산 전투기 이 나르는 비행을 하는 것들은 말이죠. 약간의 오류만 있어도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K9 자주포 세계 명품 무기라고 지금도 칭송하고 있는데 그거 10년, 15년 지날 때까지 오류가 발생됐어요. 그래 계속 고치면서 하는 겁니다. 원래 무기 개발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오류가 발생하면 추락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발 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하고 실수와 실패와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유독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이 나르는 무기들은 실수와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덮어왔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덮지 말고 정말 이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자주국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열린 마음으로 그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무기를 갖기 위한 것이니까 좀 더 그런 마음으로 개발 기간 길게 가지고 예산도 넉넉하게 줘야 돼요. 예산을 넉넉하게 주지 않으니까 개발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발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해외 물품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우리 국산 무기 개발하려면 돈 사실 더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주국방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실수하면 내가 진급 안 되는 것 같고 마치 실수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가 있다면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